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네, 오늘 다룰 책은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달의 영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경위를 먼저 좀 설명을 하자면,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굉장히 바빴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막 그래서 책을 많이 못 읽기도 했고, 제일 최근에 제일 열심히 읽고 있던 책 2권은 요렇게 2권이에요.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잠을 잔다라는 책이랑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 이 책은 한번 읽었는데 좀 다시 읽고 싶어서 다시 읽고 있던 그런 책이고요. 근데 이 책은 철학책이고, 이 책은 과학책입니다만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양자역학부터 뭐 철학, 물리학, 뭐 각종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읽고 있다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눈에 안 들어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런 책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출판사랑 홍보대 행사에서 받은 책들을 뜯어봤잖아요. 제가 월요일에 올린 안 보셔도 상관없는 언박싱 영상에 있던 이 책을 보고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읽는데 뭐 이래저래 틈틈이 읽어서 한 이틀 정도 걸렸는데 이 책을 좀 말씀드려보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 책, 사토 쇼고의 달의 영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달의 영휴라는 책은 좀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같은 기억을 가지고 여러 번 환생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조금 솔깃하죠? 일단 책의 두께 자체는 사실 얇지는 않아요. 제가 이틀 만에 읽었다고 했지만 몇 페이지짜리지? 396쪽짜리 거의 400쪽에 달하는 책이고요. 지금 딱 보시기에도 그렇게 얇은 책은 아니다 싶기는 하죠. 그렇지만 좀 술술술 읽혀서 체감되는 두께 자체는 짧고요. 이제 목차 구성도 조금 복잡하다면 복잡한데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평범하게 살고 있는 오사나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뭐 잘 살고 있는데 사실 이 남자는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딸과 아내를 잃은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갑자기 찾아와서 만남을 요청을 합니다. 어떤 연유로, 그 연유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어떤 이유로 만나게 돼요. 오사나이와 이 유명한 여배우와 이 여배우의 딸, 이렇게 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여배우와 같이 나온 딸이 오사나이의 그 죽은 딸의 환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처음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딸의 이름은 루리고요. 여러 번의 생을 거쳐도 계속 루리라는 이름으로 태어납니다. 이 루리의 앞뒤의 환생 스토리가 점점 펼쳐지면서 소설이 이제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 뒷부분 내용은 뭐 워낙 스포일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딱 크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줄거리로 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제가 목차 구성이 약간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나오고요. 그 중간중간에 챕터가 한 4개씩 들어가 있어요. 어떤 챕터는 오사나이의 옛날을 설명해주는 챕터고요. 어떤 챕터는 루리의 전전전생의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오사나이의 테이블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오사나이가 집에 가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목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점은 이 환생하고 있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생에서는 이 여자의 연인, 어떤 생에서는 이 다시 태어난 여자의 어머니, 다시 태어난 여자의 아버지, 이런 환생하는 여자의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 사람의 역사를 조망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소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소설에 대한 감을 조금 잡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소설의 스펙트럼들이 있잖아요. 어떤 소설은 굉장히 감상적이고 예를 들어서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라든가 냉정과 열정 사이 같은 아주 정적인 연애소설들부터 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스릴러 추리소설까지가 있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요 근방 어디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다고 한다면 달의 영휴는 무라카미 하루키 근처와 요 스릴러 사이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의 감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줄거리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점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설을 읽고 제일 먼저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은 죽음과 환생에 대한 생각들이죠. 죽고 나면 정말 어디로 가는 걸까? 사후세계가 있는 걸까? 뭐 환생을 하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어떤 근본적인 의문들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의미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 소설에서 잠깐 다루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소설의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환생하고 있는 여자 루리의 여러 생 중에 한 생의 남편이었던 마사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싫어하는 캐릭터긴 합니다만 이 안에서도 이제 호와 불호가 갈릴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되게 저는 불호인 캐릭터였는데 이 마사키의 굉장히 친한 회사 선배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유서를 쓰냐면 딱 한 문장이에요. 좀 죽어본다. 그러니까 시험 삼아 죽어본다 라는 느낌인 거죠. 근데 마사키가 엄청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죽는 거는 인류에 대한 모독이다. 인류의 죽음에 대한 모독이라고 막 화를 내요. 죽음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분노인 거죠. 근데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이제 이 극 중에서도 루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게 죽음에 대한 모독인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태도 차이가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사키의 어떤 행동과 말을 보면서 그리고 환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봤던 게 제가 최근에 봤던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다시 태어나도 우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 고승이 죽고 나서 그 고승이 환생을 해서 이제 다른 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그래서 그 소년이 림포체인 것으로 이제 검증, 확인이 되면 림포체를 모시고 법당에서 림포체를 대접하고 공부를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림포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환생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왜 달라이라마도 그렇게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뭐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저의 두 번째 감상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초현실적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하든 실제하지 않든 초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이 주인공인 오사나이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남자예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사나이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게 저희 두 번째 감상이었고요. 이제 이 소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미스터리 소설답게 정말 술술 잘 읽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틈틈이 읽었는데도 이틀 만에 다 읽었고요. 두 번째 장점은 그렇게 잘 넘어가는 것 치고는 깊이가 그렇게 얕지 않다라는 것이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이 소재의 선택, 환생이라는 소재 선택과 더불어서 그걸 풀어낸 방식들 때문에 뭔가 이 소설의 깊이가 그래도 얕지 않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리고 참고 문헌을 보면은 이제 현상학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거든요. 이 환생을 반복하는 여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 추방당하는 체험 같다라는 말을 해요. 현실을 순간순간 지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지탱이 되는 건데 이 현실이 확고한 하나가 아니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확고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쓴 것 같아요. 네, 등장인물의 말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이게 결국은 미스테리고 판타지고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일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 몇 번에 걸친 삶과 이 몇 번에 걸친 삶에 얽혀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시실과 날씨를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는 게 이게 진짜 소설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하나로 꿰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는 소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역시 저는 이 소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일본 소설을 좀 즐겨 읽으시는 분이면 아실 것 같은데 일본 소설 특유의 납작함과 답답함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감정을 다 억누르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누구 하나 터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트린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좀 잘못된 방식으로 감정을 쓰고 있다든가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환생을 반복하는 여성이 환생을 해서 기억을 되찾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혹은 제일 간절하게 하는 일이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연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찾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납작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일본 소설에서 느끼는 답답함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런 데서 느껴지는 어떤 평면성 같은 것이 이 소설의 단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에 해당하는 달의 영휴가 왜 어디서 나온 제목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을 좀 낭독을 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신이 아니야. 죽는 건 죽어. 하지만 죽는 방식이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달처럼 죽을 거니까. 하느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최초의 남녀에게 죽을 때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 하나는 나무처럼 죽어서 씨앗을 남기는, 자신은 죽지만 뒤에 자손을 남기는 방법. 또 하나는 달처럼 죽었다가도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나는 방법. 그런 전설이 있어. 죽음의 기원을 둘러싼 유명한 전설인데 몰라? 누구한테 들었어요? 언젠가 본 영화에서 어떤 책에 쓰여 있다고 누군가가 말했어. 인간의 조상은 나무 같은 죽음을 선택해버린 거지. 하지만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난 달처럼 죽는 쪽을 택할 거야. 달이 차고 기울듯이. 그래, 달이 차고 기울듯이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거야. 달의 영휴라는 책 제목의 기원을 알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의 영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흥미가 생기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또 오세요.